정신분석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신분석 세미나 10일 407페이지 다섯째 줄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짧은 우화가 아무리 역설적이고 심지어는 경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정확히 바로 이것이 분석의 현실에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분석가는 티레시아스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폴리네르가 말했듯이 그는 유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이의 작용과 조작은 다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게끔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체가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라보는 지점과 이게 이제 I의 지점이에요. 동일시의 지점. 자신을 A에 의해 초래된 결의로 바라보는 지점. 대상 A에 의해서 초래된 결의로 바라보는 지점. 그러면서 주체의 시원적 분열로서 구성된 간극을 대상 A가 틀어막고 있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I와 A의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I라는 거, 이것은 이제 이 자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A는 대상을 얘기하는데, 이 자이상이 A와 동일시되면 안 되죠. 이거는 시원적 분열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상 A는 절대로 이 간극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대상 A의 고유한 기능을 포착하는 데에서 가장 특징적인 항의를 할 응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대상 A는 욕망이 가진 나르시즘적 기능의 신기루 같은 장 속에서 이를테면 신이 피향의 목구멍에 걸려 삼켜지지 않는 대상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체는 바로 이 결의의 지점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요게 핵심 문장이죠. 대상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대상이 하는 역할은 주체는 결의된 주체라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죠. 분열된 주체라는 걸 지각하게 하는 게 이제 대상의 이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야 하는 지점이 어딘가요? 바로 결의의 지점이다. 결의의 지점, 간극, 그 골짜기, 그 낭떠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은 자이상이고 이쪽은 대상이잖아요. 이 낭떠러지, 여기 결의의 주체가 자기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이 기능이 위상학적으로 제가 동일시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미 고안한 바 있는 형태에, 다시 말해 제가 당시 안으로 접힌 팔이라 불렀던 형태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칠판에 그려진 것처럼 이는 두 겹의 곡선이 안으로 말려있는 형태로 그 곡선의 반쪽 하나하나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바로 앞에 반쪽의 각 지점과 맞붙게 된다는 데 그 고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약 한 페이지 반 정도를 그냥 쭉 읽고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곡선의 어느 반쪽이 펼쳐진다고 가정해보면 그 부분이 나머지 반쪽과 겹쳐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절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평면이므로 종이 한 장을 들고 몇 군데를 붙여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상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면에 의해 만들어진 한쪽 면이 돌아오는 지점에서 결국 다른 쪽 면과 다시 겹쳐지면서 그 두 개가 가두리 형태를 통해 이어지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 속에서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의 표면이라는 기능에 국한된 위상학적 현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3차원적 공간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평면의 한 부분이 그 가두리를 통해 되돌아와 다른 부분에 겹쳐지는 순간 거기서 일종의 교차점, 교집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3차원 속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차점, 교집합은 우리의 공간 밖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3차원에 준하지 않고도 표면이 제 자신과 맺는 일정한 관계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물론 그 표면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면서 분명 결정 가능한 어느 한 지점에서 자신을 횡단하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횡단의 선이 우리에게 동일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체로 하여금 분석 중에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전이저항, 가령 공격의 속임수나 사랑의 속임수 쪽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면
결국 그런 작업 자체를 통해 중앙으로 말려 들어가는 나선형의 형태 자체 속에서 폐쇄의 값을 갖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공격의 속임수나 사랑의 속임수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폐쇄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가두리로 그린 부분은 주체가 말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면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앞에 자리 잡게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타자의 장소로 구성된 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분석을 개념하면서 분석의 종결점을 분석가와의 동일시로 규정하려는 모든 발상, 당연히 세상 물정모로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발상은 이로써 전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지요. 분석의 종결을 분석가와의 동일시로 교리화한다면 그런 분석은 진정한 원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곧바로 드러낼 겁니다. 이러한 동일시 너머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너머는 동일시에서 이상화를 행하는 대문자 I와 대상 A 간의 거리와 관계에 의해 규정되죠. I 동일시 이상화를 나타내는 I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그 이상적 자 이데알 이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A 간의 거리 이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분석이에요. 이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요거 좀 보시죠. 네, 이 DT, 라지 D라는 거, 이 라지 D라는 것은 이 환자의 요구입니다. 환자의 요구인데 무슨 요구일까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요구겠죠. 그 사랑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대문자 I가 생기는 거죠. 분석가의 단일 특질, 단일 시니피앙에 의해서 단일적 시니피앙에 의해서 이 I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일시에 의해서 이상적 자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I가 대문자 I가. 그런데 그 밑에 T가 있죠. 이 T는 트랜스퍼런스의 전이에요. 전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담론 과정이죠. 이 담론 과정에서 자기의 자아 이상이 이게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허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환상횡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환상횡단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의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의의 주체가 되면서 욕망의 주체, 스몰 d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는 I는 실선인데 스몰 d는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환상횡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건 뭐죠? 대상 A가 떴다는 얘기죠. 환상 속의 대상 A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아 이상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 자아 이상을 라지 D 요구에 의해서 분석가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환자가 그럴듯한 자아 이상을 얻었는데 이것이 전이 과정, 이 담론 과정을 통해서 깨지면서 환상 횡단이 이루어지면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이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자아이상이 전복되는 것. 그 다음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실천의 구조 속에서 함축하는 바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이드의 논문 중 방금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사랑에 빠진 상태와 최면이란 장을 참조해 볼까 합니다. 그 장에서 프로이드는 자신이 페리프트하이트라 규정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들을 포함해 사랑에 빠진 상태를 최면과 훌륭하게 구분해냅니다.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줄 안다면 우리는 프로이드가 그 이외의 저술 곳곳에서 다뤘던 어떤 주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이론적 충고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즘적으로 규정된 대상인 스몰 I, A 이거 거울상이죠. 스몰 IA는 거울상이에요.
이 이상적 자아죠. 그 자아이상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아이상은 이상적 자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이상적 자아를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아이상도 주체의 자아의 이상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스몰 iA와 대상 A 기능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드가 최면에 관해 제시한 도식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이 또한 근원문이 쓰인 시기에 실제로 만연해 있던 집단적인 현혹을 나타내는 공식이라는 것을 강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제가 칠판에 그린 바로 이 도식을 그려보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도식의 본인이 대상이라 할 만한 것, 여러분은 거기서 제가 A라고 명명한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 그리고 자아, 그리고 자아이상 등을 표기했습니다. 포물선은 A와 자아이상의 접합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포물선을 통해 프로이드는 동일한 자리에서 대상 A 자체와 자아이상이라 불리는 시니피앙적 표지, 즉 I를 중첩시키면서 최면의 위상을 규정하게 됩니다. 최면이라는 게 이 자아이상, 대문자 I, 자아이상과 이 대상 A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이상인지 대상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만큼 자아이상이 그냥 과대화되는 것이죠. 이게 최면입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야 정신분석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최면과 정신분석 차이는 바로 I와 A가 붙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상 A가 응시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도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최면에서의 대상을 물론 포착하기 힘들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 즉 최면 시술자의 응시라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의 자리가 바로 최면술사의 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면의 매듭 핵심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제가 응시의 기능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룩과 맺고 있는 근본적 관계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가 보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응시의 선제성이죠.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응시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의태 기능을 가진 눈알 모양의 반점은 주체가 보고 매혹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룩에 의한 매혹이 그 얼룩을 발견하는 시선보다 선행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여러분은 최면에 있어 응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는 어떤 것, 가령 크리스털 마개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응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면술사의 조작에 의해서 최면술사의 응시가 하나의 시니피앙이 되어서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최면에 걸린 사람이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 손가락 소리라든지 크리스털 마개가 땅 따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빛을 끄고 켜고 하는 것으로 또 할 수 있고, 그게 다 응시의 기능을 한다는 거, 응시의 대리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응시가 가면 바로 그냥 그 응시에 맞는 이 동작에 나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시라는 대상 A와 환자의 최면술에 걸려 있는 그 환자의 자아 이상, 이게 동일시돼 버리는, 그냥 완전히 같아 버리는 거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면이죠. 주체가 자신의 중고로 삼는 이상적 시니피앙 I죠. 과 대상 A를 어떤 한 지점에서 혼동하는 것으로 최면을 정의하는 것, 이는 최면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진된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구조적 정의입니다. 예, 이 최면이라는 건 바로 이 이상적 시니피앙과 대상 A가 혼동하는 것이죠. 예, 혼동하는.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정신분석이 바로 이 최면과의 구분을 통해 정립된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분석 작업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I, 대문자 I와 A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있으니 말입니다. 예. 최면은 이게 거리가 없는데, 이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I와 A, 이 두 개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표가 될 만한 공식을 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전이가 요구를 충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면 분석가의 욕망은 요구를 다시 충동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충동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이에서 환자가 그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large D, 환자의 요구, 이것은 사랑의 요구란 말이에요. 이건 동일시의 요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의식 차원의 요구는 무의식 차원의 충동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석과 욕망은 바로 이 의식 차원의 환자의 요구를 무화시키고 무의식 차원의 충동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러한 길을 따라 분석가는 A를 분리해내고 자신이 구현하도록 주체에게 요구받은 I로부터 그 A를 최대한 떨어뜨립니다. 네. 누구한테 요구받아요? 주체에게 요구받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요구받은 그 I, 환자가 동일시할 만한 그 어떤 자아 이상으로서의 I,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대상 A를 분리해서 떼어놓는다는 것이죠. 원래 그 분석가 담론에서 분석가의 위치는 대상 A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원하는 I로 하여금 A와 자꾸 분리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석가 역할이에요. 분석가의 욕망이 역방향의 최면 속에서 분석가 자신을 최면에 빠뜨릴 수 있는 한 A라는 분리자의 지지대가 되기 위해 분석가는 바로 그런 이상화를 떨쳐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그 이상화, I, 대문자 I, 이상화의 요구를 분쇄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요구를 무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분석가는 오히려 환자에게 역방향의 최면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그 대문자 I와 자이상과 소문자 대상 A가 혼동되는 그런 그 분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거죠. 사랑의 전이가 완성된 그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는 좋다고 하겠죠. 분석가 최고다. 분석가 실력 있다. 최고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락강식 정신분석은 아닌 거죠. 이 환자의 그 이상화를 떨쳐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환자의 I, 자아 이상을 떨쳐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게 환상횡단 아닙니까? 예. 환상횡단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이 생각하는 자아 이상은 그건 당신이 아니거든. 그건 착각에 불과해. 그걸 지각하게 만들어야 돼. 고통스럽고 괴로운 작업이죠.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그 A가 주체와 분리가 안 돼요. A가 주체와 분리가 돼야 돼요. 주체와 A가 분리돼야 거리가 생겨야 주체가 욕망의 변증법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A가 주체와 그냥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자아 이상에 쩔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 황금박쥐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라는 국면을 뛰어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동일시라는 국면을 뛰어넘는 것, 이게 환상횡단이죠. 교육 분석 속에서 분석 경험을 저와 함께 끝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다들 제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포물선이 다시 닫히게 되는 것은 분석의 출구와 관련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곳, 바로 A의 기능 저 너머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주체가 A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한 후 근본적 환상의 경험은 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횡단과 주체가 결의의 주체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 환상, 진정한 대상 A가 뜨는 것과 그 다음에 욕망의 변증법이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환상횡단, 그러니까 라지 I를 갖다가 무화시키는 것, 환상횡단, 그 다음에 결의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대상이 뜨는 것, 그래서 욕망의 변증법이 돌아가는 것. 이게 근본적 환상의 경험은 충동이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욕망이 된다고 안 하고 충동이 된다고 한 것은 충동도 욕망의 일종이에요. 충동도 욕망의 하나예요. 그런데 충동은 욕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충동은 실제계를 지향할 수 있어요. 근데 욕망은 실제계를 지향하지 못해요. 주체는 충동과의 이 근원적인 불투명한 관계에 대한 체험을 통과한 다음
환상 횡단을 한 다음 무엇이 될까요? 근간의 환상을 횡단한 주체는 충동에 대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분석 저편의 일로서 지금껏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석가에게 분석 경험의 주기를 완전히 횡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가정되는 만큼 이는 아직까지는 분석가의 수준에서만 다뤄질 수 있을 뿐입니다. 예. 환상 횡단 이후에 그 충동의 체험, 이것은 이 분석 저편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육 분석으로서 그 분석가 양성에서나 이거 다뤄지는 것이지, 일반 분석에서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이 분석 저편의 일인 이 충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정신분석, 오로지 교육분석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육분석이란 원한을 끝까지 완주한 분석을 말합니다. 원한은 몇 차례고 답화되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원한을 몇 차례나 답화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 말고는 두르흐 아르바이튼, 돌파 또는 훈습이란 뜻이죠. 이라는 용어를 그 작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계속 반복적으로 답화해서 두르흐 아르바이튼을 해야 돼요. 답화. 이게 이제 교육 분석의 그 끝이죠. 저는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난점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정신분석의 토대만을 다루는 만큼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경험뿐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데 길잡이로 제가 제시한 도식을 통해 여러분은 전이가 요구를 동일시로 귀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지 D, 이것은 환자의 요구죠. 환자의 요구인데 이거는 전이를 동일시로 귀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일시, I. 자 이상의 확립이죠. 경험 속에서 주체의 분리를 매개로 동일시의 국면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분석가의 욕망이 어떤 미지의 X로 남아 동일시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 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석가는 항상 그 A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A의 위치. 예. A의 위치, 즉 미지의 X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환자를 환상 횡단시킬 수 있고 환자의 자아 이상, I를 무화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주체의 경험은 무의식의 현실을 통해 충동이 현존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에로티심의 그 나르심적 만족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충동, 욕망과 충동의 주체로 향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분석입니다. 우리 오늘은 2번까지 끝냈는데 다음 주 마지막 세미나 11 3번을 들어가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